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리스 교양대학 교수 염상훈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별의 생과 사입니다. 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지구도 별이고요. 태양도 별이고 달도 별이고 우주에 있는 행성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별이라고 그냥 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생과 사는 태어나고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별의 생과 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시 언급하겠지만 우리 은하계에만 수천억 개의 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이러한 은하가 또다시 수천억 개가 존재합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의 숫자입니다. 빛을 내지 않는 행성의 숫자는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의 숫자는 더 이상 몇 개라고 세는 것조차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도 없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우주를 우리는 이해를 좀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우주를 이해하려는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신비롭고 광활한 우주의 별의 생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첫째, 별에 대한 상상이라는 소제목으로 이제 제가 준비를 했고요. 둘째, 이제 지구와 태양계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주와 별, 마지막으로 이제 별의 일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별에 대한 상상력을 드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별에 대한 상상이란 소제목으로 짧은 인트로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제가 제작한 영상입니다. 비록 1분짜리 영상이지만 오늘 배워야 할 내용 2시간의 내용이 함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본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 잘 시청하셨습니까? 이번 파트에서는 지구와 태양계라는 소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예전에 공부하셨던 내용입니다. 사실은 기억에 나시는 분도 있고 기억이 나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다 전공도 틀리고 나이도 틀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한번 되새긴다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상상력과 공간 지각 능력을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리 감각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하시고 한번 들어봐 주세요. 지금 보는 그림은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 시간에 배운 태양계입니다. 제가 지금 조금 가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잠깐 사라졌다 올게요. 지구의 크기를 1이라고 하였을 때, 만약 수성의 우리 크기를 어떻게 우리가 스케일링을 할 수 있냐면요. 0.4, 그러니까 한 40% 정도 되는 크기를 갖고 있고요. 화성은 지구의 절반 크기인 0.5 정도가 되고요. 금성은 0.9로 지구와 비슷한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성하고 목성은 지구보다 10배 이상 큰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공간적 개념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반지름은 약 6,400km고요. 태양은 지구의 약 109배인 70만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70만 킬로미터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350km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는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지구의 둘레, 지구 적도의 한 바퀴가 몇 킬로미터냐 하면은 약 4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태양의 둘레는 약 432만 킬로미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보다 약 몇 배 정도 더 클까요? 100배? 100배 정도 더 크겠지, 그죠? 둘레 자체가. 자,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은 제가 사진 나와도 괜찮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지금 여기 제가 표시한 것처럼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이 거리를 왜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냐고 하면요. 우리는 앞에 거리 개념이 지금 좀 필요하거든요. 공간 개념하고. 앞선 우리 수업 시간에 시간과 공간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 개념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은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거리는 물리적으로 빛의 속도로 우리가 간다고 하면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계산이 가능합니다. 8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 우리가 슈퍼맨이 되어서 1초에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날아간다고 해도 8분 정도가 걸리고요. 만약에 소리로 전달이 돼서 우리가 간다고 하면은 14년 5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비행기, 우리 제트기 비행기를 타고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그래도 20년의 시간이 걸리는 거리라고 하네요. 그런데 뭐 그냥 계산상이지만 우스갯소리로 지구에서 태양까지 걸어간다고 할 때 사람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4천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계산이 나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불과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지금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다. 자, 우리는 여기서 앞으로 우주에 대해서 공부할 때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거리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광년이라는 겁니다. 광년.
광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빛이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광년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 슈퍼맨 영화 봤지 않습니까? 슈퍼맨은 반짝하는 동안에 지구 7바퀴 반을 돌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그 30만 킬로거든요. 30만 킬로미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1년 동안의 거리니까 365를 곱하고요. 24시간을 곱하고요. 다시 거기에다가 60분을 곱하고 60초를 곱하게 되면은 1광년 동안의 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킬로미터로 환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9조 4608억 킬로미터가 바로 1광년의 거리입니다. 일단 수학적으로는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고 계셨지만 이렇게 수학적으로 9조 5천억 킬로미터라는 것을 아마 처음 아셨을 거예요.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앞으로 공부함에 있어가지고 한 학기 동안 우리는 이제 광년이라는 글자를 좀 많이 쓸 거거든요. 자, 그럼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에 대한 퀴즈를 한 개 제가 내어볼게요. A4지 한 장이 여러분들 앞에 다 있을 겁니다. 그죠? A4지 용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노트 크기가 바로 A4지입니다. 그 종이를 몇 번 접으면은 이렇게 한 번 접고 두 번 접고 하면은 그 두께가 이론적으로 달과 지구의 거리에 가까워질까요? 힌트는 달과 지구의 거리가 43만 9,800km입니다.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론적으로 계산은 가능합니다. 그게 이번 그 강의의 퀴즈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한번 계산기로 계산을 해 봐주시고 그 과제에다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태양의 핵 융합 과정을 나사 미 항공우주국에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해서 공개한 실제 영상입니다. 우주망원경이 아니면 절대 볼 수 없는 장면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감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답다고 하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영상이고요. 우리가 이 영상을 보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보기 힘든 장면이고 나사에서 오랫동안 관측하는 것을 편집해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제작한 거거든요. 굉장한 영상입니다, 사실. 앞에 영상에서 본 것을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태양은 75%의 수소와
20%의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구와 비슷한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태양의 75%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수소의 원자 핵들은 충돌을 하면서 핵으로 바뀌는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줄어든 질량만큼 에너지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발생되는 에너지의 양은 아까 거리가 지구의 수백 배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핵 반응의 양보다 또 약 640배 정도 더 팽창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태양의 핵융합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에서 우리 지구까지 도달하는 그 어마어마한 빛과 열 에너지는 태양의 핵융합에서 나오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또 퀴즈를 제가 한 개 내드릴게요. 앞에 사실은 힌트가 다 있는데 퀴즈 내용은 이렇습니다. 매우 높은 온도에서 전하를 가진 전하가 양전하를 띤 이온으로 분리된 상태를 일컫는 말로 물질의 제4 상태라고 부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좀 당황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전공하지도 않고 이게 이렇게 어려운 것을 퀴즈로 내나 싶지만 사실 여러분들 구글링 잠깐 10초만 하면 답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의 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강의를 그냥 충실하게 잘 들으셨나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재미삼아 그냥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힌트를 말씀드리면요. 태양을 비롯한 우주는 99% 이상이 이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기 북극에 가깝거나 남극에 가까운 오로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로라나 우리 옛날에 PDP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다음은 세실리아 페인이라는 여성 과학자인데요. 매우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이 여성 과학자는 태양이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세계 최초로 증명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굉장한 에피소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냥 에피소드니까 재밌게 들으시면 됩니다. 태양이 주로 수소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낸 사람은 세실리아 페인이라는 여성 과학자인데요. 이 페인은 캠브리지 대학에서 1919년도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194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 학교 캠브리지 대학에서는 여자에게 박사학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세실리아 페인 과학자는 캠브리지에서 공부를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요. 미국의 하버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버드에서 연구와 계산한 결과를 가지고 태양이 주로 이제 수소와 헬륨으로 만들어진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대부분 지구와 비슷한 물질로 구성되었을 거라고 다 추론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지구는 대부분 철로 구성되어 있고 그때 당시로 모든 과학자들은 태양도 당연히 그럴 것이다 라고 다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세실리아 페인이 태양은 수소와 헬륨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증명을 한 겁니다.
때문에 이제 페이는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이제 지도 교수, 스승인 러셀 박사를 찾아가서 제가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라고 이제 러셀 박사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스승인 러셀 박사는 그럴 리가 없다. 내 증명이 틀렸다. 라고 이제 타짜를 놓은 겁니다. 퇴짜를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본인은 사실 태양이 분명히 수소와 헬륨으로 만들어진 것을 확신을 했지만 박사 논문에다가 코멘트를 뭐라고 남기냐 하면은 마지막에다가 내가 계산을 했지만 계산이 틀린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어버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권위가 그때까지만 해도 권위가 있는 스승의 견해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산은 정확하게 하고도 결국 박사 논문에는 제대로 기술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알아야겠지만 과학에서 중요한 것은 권위라든지 뭐 일반적인 상식이 절대 아닙니다. 새로 알게 된 사실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증명해준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알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이러한 과학적 입증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옳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을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태양이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태양의 빛을 바탕으로 이 생명 현상이 유지된다는 것 또한 지금 이제 잘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태양계를 벗어나서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벗어나서 이제 우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주란 우리의 뭐 망원경이라든지 다른 여타의 장비를 이용해서 관측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서두에서 언급을 했다시피 우리 은하에는 수천억 개의 별이 존재를 하고 다시 우주에는 이러한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계산을 해낼까요? 한번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실 매우 정밀한 천문학적인 장비를 통해서 계산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주 망원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과학자들은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아주 작은 구역의 별들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를 전체 부피에 곱해서 별의 정보를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는 이렇게 많은 별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별의 수를 계산할까요? 알고 보면은 굉장히 원시적이면서도 과학적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별을 관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성능의 렌즈를 장착한 우주 망원경을 우주에 내보내서 대신 관측을 시킵니다. 그 정밀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요. 관측되어진 데이터를 인공위성을 통해서 송신을 하고요. 다시 중계되어진 데이터를 지상에 있는 관제센터에서 수신을 하고 다시 우주 비행센터에서 그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분석 계산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허블 우주 망원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측 가능한 반경 범위가 465억 광년입니다. 아까 광년이라는 설명해드렸죠. 이 망원경으로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경이 465억 광년이라는 겁니다. 수치적으로는 사실 저도 믿기 어렵습니다. 465억 년도 아니고 465억 광년이라는 게 별의 숫자만큼 놀라운 숫자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인류의 기술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 이 망원경을 이용해서 어떻게 별의 숫자를 세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별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사막입니다. 우주의 별의 수를 계산하는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사막에서 매우 넓은 사막에 그 모래알을 센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모래알을 전체를 셀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초소형의 아주 작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가로, 세로 한 1cm 정도의 면적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거기 아주 정밀한 카메라로 그걸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확대를 하면은 이렇게 되겠지, 그죠? 가로, 세로 1cm지만 이것을 전자현미경, 고배율 전자현미경으로 보면은 그 안에 가로, 세로 1cm 안에 있는 모래알의 수를 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가로, 세로 1cm는 결국은 계산을 하게 되면은 사막 전체의 면적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죠? 배율을 곱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계산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자현미경으로 계산된 가로, 세로 1cm 안에 있는 모래알의 수에다가 사막 전체 면적의 배율을 곱하게 되면 그 사막 전체에 있는 모래알의 수가 나오게 되겠죠. 별의 수 역시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냅니다. 아주 원시적이지만 이 방법에 대해서 아무도 이견을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지나가는 내용으로 우주에 있는 별의 수는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몸에도 원자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우리 몸에 있는 원자의 수가 있고 우주의 별의 수가 아까 수천억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인체 내에 있는 원자의 수가 우주에 있는 별의 수보다 더 많다라고 합니다.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면요. 은하의 별의 수가 수천억 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뇌세포의 수가 약 1000억 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가 하나의 은하의 구조 정도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별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시간을 가져볼게요. 별의 일생이라는 것은 별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생을 마감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별도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과 똑같이. 물론 좀 길겠지, 그죠? 과연 별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지금 사진으로 보는 모습은 되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지금 수리성운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이 사진은 별이 생기는 모습을 관측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밤하늘을 봤을 때 별처럼
점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안개처럼 뿌옇게 이렇게 빛나 보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성운이라고 합니다. 주위에 있는 별들이 자외선을 내뿜으면서 산란되는 것을 마치 이제 구름과 같은 형상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별이 태어나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주망원경으로 장시간 관측을 해서 지금 자료로 만드는 거고요. 거의 대표적인 게 바로 지금 수리성운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의 사진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발표한 유명한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수리성운에서 발견한 또 다른 창조의 기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성운입니다. 마치 손가락처럼 보이는 이 기둥의 크기는 조금 놀라지 마세요. 이 성운의 크기가 태양계의 수천 배의 크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공간 내에서 별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별을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 하면은 창조의 기둥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 곳에서 이 손가락으로 튀어나온 저 지금 안개와 같은 저기서 지금 별이 태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곳에서 생긴 별이 점화가 되면서 자외선이 나오고 자외선이 나오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성간 물질이 바깥으로 날려가면서 다시 뭉쳐지고 그러면서 그 뭉쳐지는 과정에서 별이 태어나는 겁니다. 태양도 마찬가지로 저런 구조에서 여러 개의 별과 함께 태어난 것입니다. 별이 만들어지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1초, 2초 만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별이 만들어지는 시간만 수백만 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수소를 핵융합하는 과정에서 이제 태양처럼 빛나게 되는 겁니다. 아까 핵융합하는 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연료를 다 소모하고 나면 이제 핵융합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겠지, 그죠? 그러면 외부가 팽창되어서 이제 적색 거성이 됩니다. 이처럼 별이 죽어가는 상태가 되면은 이제 거대하게 커져서 폭발하기도 합니다. 아까 태양을 예를 든다고 하면은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게 다 이제 소모가 되면은 결국 팽창이 되고 적색 거성이 되어서 폭발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도식화해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왼쪽 끝에 보면 성운이 있습니다. 성운이 있는데 태양과 크기가 비슷하거나 더 가벼운 별들은 태양처럼 되었다가 대부분 일생을 보내고 이제 적색 거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외성이 되고 나머지 물질은 성운으로 돌아가고 다시 별이 되는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태양보다 이제 더 질량이 큰 별이 존재하거든요.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거는 이제 아주 극적으로 큰 적색 거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초신성 폭발 과정을 거쳐서 급격하게 많은 에너지를 내놓으면서 이제 생을 완전히 폭발을 하면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 하면은 추측을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블랙홀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거기서 밀도가 높아지고요. 그 이제 시간과 공간이 왜곡되는 현상이 이제 발생하는 게 바로 이제 블랙홀이라고 이제 우리가 과학자들이 가정을 하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별의 일생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이상으로 우리는 우리 은하계의 태양계를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별들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생을 마감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주라는 이름은 너무 거창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우주 속에서 우주를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주의 미래와 인류의 미래를 논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흥미로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우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이상으로 별의 생과사라는 제목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강의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